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은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의 산책로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5년 6월 14일 토요일 아침 8시 20분입니다. 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온종일 금융연수원에서 강의가 있는데요. 자, 강의 시작하기 전까지 약 35분 정도 남아 있어서 영상 촬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3개월 전인 2025년 3월 14일에 인문학 서적 8번째 작품으로 미국 헌정사 236년을 빛낸 45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는데요. 거기에 소개된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생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현재 6월 14일 녹음이 무성합니다. 실록의 계절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업적 평가 순위가 랭킹 8위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부터 4년 전인 2021년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본사를 두고 있는 C-SPAN이라는 케이블 방송에서 역사학자들, 대학 교수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에 대한 업적 평가를 한 것을 2021년도에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상위 평가를 받은 상위 랭킹 10위까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위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2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3위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4위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5위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6위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7위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8위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9위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10위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입니다. 자, 이 중에 8위에 해당이 되는, 참고로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45대이자 47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하위권에서 꼴등에서 공동 3위입니다. 밑바닥에서 공동 3위에 해당되는 분이 바로 현직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자, 오늘 이제 상위 랭킹 8위에 해당이 되는 존 F 케네디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분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연소인 43세에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권위에 따라 부통령 지위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했던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는 42세에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승계 대통령으로는 가장 젊은 나이인데요. 반면에 존 F 케네디는 43세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선된 대통령 중에 최연소는 43세에 당선되고, 또 43세였던 1961년 1월 20일에 취임했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입니다. 그리고 존 F 케네디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이른바 와스프라고 해가지고 WASP인데요. 와스프. W는 화이트, 그 다음에 AS는 앵글로 섹슨, P는 프로테스탄트. 이건 뭘 의미하냐면, 화이트는 백인이고 앵글로 섹슨은 영국의 앵글로 섹슨 계열 인종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대부분은 와스프에 해당이 됩니다. 즉 백인이고 앵글로 섹슨 계열이고, 그 다음에 개신교도라는
공통점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에 반해서 어,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와스프가 아닙니다. 화이트, 백인이라는 것은 맞지만은 앵글로 섹슨 계열이 아니라 아일랜드 계열이고 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 교도입니다. 자, 그래서 비와스프에 해당이 되는 첫 번째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11명의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4명의 대통령이 실제 암살이 이루어졌습니다.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이 네 분이 실제 암살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중에 에이브러햄 링컨, 제임스 가필드, 윌리엄 맥킨리는 모두 공화당 소속이었는데요. 반면에 존 F 케네디는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 세계 최고의 대학 1636년에 개교한 하버드 대학 출신이 8명인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아버지가 조셉 패트릭 케네디입니다. 자, 존 F 케네디의 조상은 19세기 말, 즉 1800년대 후반에 아일랜드의 대기근을 엄청난 가뭄으로 인한 농사 수확량이 거의 없었던 대기근이죠. 굶주림, 배고픔을 참지 못한 아일랜드 계열의 그런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이주를 했었는데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조상도 19세기 말에 아일랜드 대기근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주를 했었고요. 존 F 케네디의 아버지 조셉 패트릭 케네디는 영화 산업,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의 투자, 그 다음에 밀주 사업 등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자, 할리우드 영화 사업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919년부터 1933년까지 약 14년 동안 진행됐던 금주법, 술을 제조, 판매, 마시는 걸 다 전면 금지했던 금주법 시대에 밀주 사업, 술을 몰래 유통시키는 밀주 사업, 그래서 알카포네로 대표되는 그 마피아 조직과도 뭐 연계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을 정도로 밀주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서 선정한 미국의 10대 부자에 포함될 정도로 존 F 케네디의 아버지 조셉 패트릭 케네디는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고요.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는 영국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할 정도로 막강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정치 활동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포브스 선정 미국의 10대 부자에 포함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참고로 미국의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포브스 선정 미국의 400대 부자 중에 319위에 해당이 되는데요. 65억 달러, 현재 환율 한 1,370원으로 환산했을 때 대략 9조 원 정도 재산을 가지면서 이분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의 부자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자, 여하튼 존 F 케네디 아버지 조셉 패트릭 케네디는 엄청난 부를 바탕으로 정치 활동도 했었고요. 특히 자신의 아들들, 자신의 자녀들이 사남 5녀입니다. 사남 5녀의 자녀가 있는데요. 그들 중에 아들들을 대통령으로 아들 중에 사남의 4명의 아들 중에 최소한 한 명은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러한 작심을 하고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그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로얄 패밀리, 미국의 로열 패밀리 가문인 케네디 가문을 일궈낸 분이 존 F 케네디 아버지 조셉 패트릭 케네디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녀들에게 그 어린이 또 청소년 시절에 식탁에서 밥상머리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요. 자녀들에게 미리 신문을 배포해서 미리 읽게 한 다음에 자녀들이 밥상머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문화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그러한 토론 문화를 만들어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반이 돼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 최초의 TV 토론이 바로 1960년에 35대 대통령에 당선된 존 F 케네디 케네디가 대통령에 당선될 때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최초의 TV 토론이 개최됐는데요. 그 어렸을 때부터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토론을 연마했던 게 실력 발휘가 돼가지고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을 꺾고 민주당의 존 F 케네디가 43세라는 역대 최연소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제 35대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존 F 케네디는 정치를 시작한 것은 1946년 29살의 나이에 연방 하원 의원에 출마해 가지고 당선이 됐고요. 연방 하원 의원은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3번 당선, 즉 연방 하원 의원에 3선이 됐고요. 1952년에는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연방 상원 의원은 임기가 6년인데요. 1958년에 연방 상원 의원에 재선이 되기도 했고, 그로부터 2년 후인 1960년에 제3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1953년에 그 타임 헤럴드라는 그 잡지의 사진 기자 제클린 부비에와 1953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존 F 케네디의 나이가 36세였었습니다. 그리고 존 F 케네디는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요. 원래 존 F 케네디가 질병이 있었습니다. 부신 피질 호르몬 분비 이상에 해당되는 이른바 에디슨 C 병이라고 있습니다. 부신 피질 호르몬 분비 이상 증상을 보이는 이른바 에디슨 C 병에 걸려가지고 군대 면제 결정이 징병검사 군대 면제 결정이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되려면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라고 아버지께서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그 막대한 경제력 그리고 막대한 인맥 그런 것을 총동원해 가지고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아 가지고 결국 군대를 갔는데요. 해군 사관 후보생 즉 해군 학사장교로 입대를 합니다. 자, 입대를 할 때 입대해 가지고 처음에는 후방에 근무했습니다. 해군 정보국의 정보참모장교로 근무를 했는데요. 후방에서 근무를 해가지고는 나중에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그 자랑할 만한 부각시킬 만한 그러한 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전방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군 사관 해군 학사장교 항해 장교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1943년 8월 2일에 남태평양의 솔로몬 제도 그 지역에서 존 F 케네디 해군 중위 즉 항해 장교가
어뢰정에 정장을 했습니다. 어뢰가 뭐인 거 아시죠? 이런 상대방 선박, 군함에 어뢰, 폭탄을 발사하는 그런 걸 어뢰라고 하는데요. 어뢰를 발사하는 어뢰정의 정장, 일종의 함장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1943년 8월 2일에 야간에 일본의 구축함 4척과 존 F 케네디가 소속된 미국의 어뢰정 4척이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존 F 케네디가 지휘했던 어뢰정 이름이 PT-109입니다. PT-109. 그래서 그 PT-109가 침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존 F 케네디 그 정장, 즉 함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큰 배를 함장이라 하고 일본 선박은 구축함이니까 소령, 소자라고 하죠. 해군 소자에 해당되는 우리로 치면 소령급이 일본 구축함의 함장이었는데요. 이처럼 구축함은 함장이라고 하는데 어뢰정은 정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군 중위 존 F 케네디가 어뢰정의 정장이었는데요. 그 어뢰정 이름이 PT-109입니다. 그래서 총 13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2명은 일본 구축함과 충돌 직후에 실종이 돼버리고 총 이제 11명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장인 존 F 케네디가 부하 10명을 이끌고 그 남태평양에 험난한 파도 또 식인 상어의 그 위험을 감수하고 6km를 바다 헤엄을 쳐가지고 이동을 해서 무인도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플레이페어 암호 기법이라고 있는데요. 플레이페어 암호 기법 암호 전달 그걸로 그 통신을 통해 가지고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그 암호를 해독을 했다면은 일본이 먼저 그 존 F 케네디 일행이 상륙한 그 무인도에 먼저 도착해서 일본군에게 존 F 케네디 일행이 다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는데요. 일본군이 그 암호를 해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그걸 해독해 가지고 무인도에 상륙한 존 F 케네디 포함 총 11명을 구조 작전을 펼쳤고요. 그 구조하는 과정에서 AP 통신, UP 통신의 종군 기자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포브스 선장 10대 부호 중에 한 명인 조셉 패트릭 케네디의 차남인 존 F 케네디가 일본군 구축함과 충돌해서 격침된 상황에서도 부하들을 6km를 바다 헤엄을 통해서 인솔해서 이동해서 살려냈다라고 일종의 전쟁 영웅으로 부각시키는 그러한 대서특필 특집 보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존 F 케네디는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의 전쟁 영웅이 됐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 1960년에 존 F 케네디가 35대 대통령에 당선될 때 상대 후보였던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은 해군 학사장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지만은 보급 장교로서 후방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방에서 근무했던 존 F 케네디가 후방에서 근무했던 리처드 닉슨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존 F 케네디가 해군 항해 장교로서 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전투 활동을 펼치면서 어뢰정이 침몰 당하면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그러한 시기에 리처드 닉슨은 후방에서 보급 장교를 하면서 비전투 부대에서 놀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흑색 선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뢰정 이름 PT-109인데요. 존 F 케네디가 1961년 1월 20일에 제35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2년 10개월 만인 1963년 11월 22일에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리 하비 오스월드의 총탄을 맞고 암살이 됐는데요. 그 암살됐던 연도 1963년에 그 어뢰정 이름 PT-109 이름을 딴 영화가 1963년에 개봉되기도 했었고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게 상영이 됐었습니다. 그 1963년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 삼양라면이 일본에서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나라의 제품을 최초로 출시했던 삼양라면이 창립됐던 연도가 1963년이기도 하고요. 우리 별다방을 스타벅스, 콩다방을 커피빈이라고 하는데요. 스타벅스는 1971년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의 시애틀에서 출범을 했고, 커피빈은 1963년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창립이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존 F 케네디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책으로 퓰리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존 F 케네디가 먼저 어떤 책을 썼냐면요. 1940년에 그분의 연세 23살의 나이 하버드 대학의 그 4학년인가 그 재학 중이던 그 시절입니다. 1940년에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기 1년 전 상황입니다. 그 1940년에 존 F 케네디가 제목이 영국은 왜 잠자고 있는가, 영어로는 Why England Slept, Why England Slept, 영국은 왜 잠자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엄청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었습니다. 자, 그게 굉장히 이제 유명한 책인데요. 영국의 그 당시에 총리가 체인벌린 총리입니다. 1937년부터 1940년까지 3년 정도 영국의 60대 총리를 했던 분이 체인벌린인데요. 이분 영국이 체인벌린 총리 주도로 독일을 상대를 했었는데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1933년에 집권을 해서 엄청나게 이제 군국주의, 전체주의 세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대륙을 침공할 조짐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서방을 대표하는 국가인 영국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유화 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결국은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1939년 9월 1일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영국은 왜 잠자고 있었냐, 너무 유화적 정책을 펼쳤다, 이런 취지의 책을 2차 세계대전 발발 이듬해인 1940년에 출간을 했었습니다. 그게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당시가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4선 네 번째로 당선됐던 그 연도가 바로 1940년인데요. 그 당시에 아버지 조셉 패트릭 케네디는 영국 주재 미국 대사를 하면서 그 체인벌린의 유화 정책을 지지하고 동조하는 그러한 존 F 케네디와는 상반된 그러한 입장을 견지했었던 그 일화가 있습니다. 자,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42분,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책으로 굉장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1957년이니까 존 F 케네디의 나이가 40세 때입니다. 만 40세 때 존 F 케네디가 1917년생인데요. 존 F 케네디는 참고로 20세기에 출생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20세기, 즉 1900년대에 출생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기도 한데요. 1917년에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1957년 그분의 나이 40세 때 용기 있는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또 베스트셀러를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존 F 케네디가 1957년에 출간할 때 연방 상원 의원 신분이었는데요. 그 책 내용은 연방 상원 의원들 중에서 매우 소신 있는 정치를 펼친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의 전기, 어떤 타인의 일대기를 그린 것을 전기라고 하고 자신의 일대기를 그리는 것을 자서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책은 그 당시에 연방 상원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에서 소신 있는 정치를 펼친 그러한 연방 상원 의원을 추려 가지고 그들의 일대기를 그린 전기집의 모음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존 F 케네디가 연방 상원 의원 시절에 출간한 책인데요. 제목이 용기 있는 사람들. 그것도 굉장히 히트를 쳤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으로 인해 가지고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퓰리처상이라는 것은 언론인에게 주는 최고의 상입니다. 언론인에게 주는 최고의 상이 퓰리처상인데요. 1957년에 존 F 케네디가 출간한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결국은 퓰리처상까지 받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존 F 케네디가 해군 학사장교 출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해군 장교 출신이 5명인데 그것도 미국의 역대 대통령 35, 36, 37, 38, 39대 대통령까지 5명 연속적으로 해군 장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해군 장교 출신이 35대 존 F 케네디, 36대 린든 존슨, 37대 리처드 닉슨, 38대 제럴드 포드, 39대 지미 카터 이상 5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이 연달아 다 해군 장교 출신인데요. 그 중에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령 100세 2개월까지 생존하시다가 작년 12월 29일에 서거하셨는데요. 이분만 미국의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고 나머지 4명은 해군 학사장교 출신이라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존 F 케네디는 정책 면에서는 유명한 정책이 뭐가 있냐면 이제 취임 연설이 유명하죠. 존 F 케네디가 1961년 1월 20일에 취임을 할 때 명연설을 했습니다. 뉴 프론티어 정신으로 상징이 되는 이런 명연설을 했죠. 자, 미국 국민들이여, 미국 국가가 여러분들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묻지 말고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물어보십시오. 세계 시민 여러분, 미국이 세계 각국을 위해서 무엇을 베풀지를 묻지 마시고 우리 다 함께 인류의 번영과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뭐 그런 취지의 명연설이 매우 유명한데요. 그게 뉴 프론티어 정신을 대변하는 존 F 케네디의 명연설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 F 케네디가 1960년 35대 대통령에 당선이 될 때 정말 그 상대당인 리처드 닉슨과 박빙의 승부를 했습니다. 참고로 리처드 닉슨은 1952년에 미국의 34대 대통령에 당선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정부에서 부통령을 8년 했습니다. 부통령. 1952년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34대 대통령에 당선될 때 부통령이 리처드 닉슨이었는데요. 그때 리처드 닉슨의 나이는 39세밖에 안 됐었습니다. 리처드 닉슨은 나이가 1913년생입니다. 13년생이니까 존 F 케네디보다 4살이 많습니다.
1913년생이어서 1952년에 리처드 닉슨이 부통령에 당선이 될 때가 만 39세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 정부에서 8년 동안 부통령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1960년에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서 존 F 케네디 민주당 후보와 격돌했는데 결국은 패배를 했습니다. 그때 패배를 할 때 미국은 간접 선거 방식이다 보니까 국민들은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출된 선거인단이 미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 방식인데요. 그래서 유권자의 득표수보다는 선거인단을 얼마나 많이 확보했냐, 즉 상대 후보보다 더 많이 확보하면서 과반수를 확보해야만이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선거인단 확보에서는 민주당의 존 F 케네디가 303명,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이 219명. 그래서 선거인단 확보는 존 F 케네디가 리처드 닉슨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권자 득표수를 따져보면 초박빙이었습니다. 존 F 케네디가 3,422만 표, 리처드 닉슨이 3,411만 표, 불과 11만 표 차이로 그 정도로 이제 박빙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권자들의 득표수 이것은 별 의미가 없죠. 선거인단을 존 F 케네디가 303명, 리처드 닉슨 219명이 그쳤기 때문에 선거인단에서는 월등히 존 F 케네디가 앞섰기 때문에 존 F 케네디가 압승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 자료로 유권자 득표수는 그처럼 11만 표 차이밖에 안 났고 득표율로 따진다면 존 F 케네디가 48.7%, 그 다음에 리처드 닉슨이 48.6%, 0.1%포인트 차이밖에 안 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존 F 케네디는 이제 정책 면에서는 유명한 게 이제 1962년 10월 달에 쿠바 핵 위기 관련입니다. 우리가 아마겟돈이라고 인류의 종말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데요.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핵전쟁이 발생이 돼서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는 아마겟돈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그 긴박한 상황에서 존 F 케네디가 정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결국은 이겨낸 게 엄청난 업적으로 역사에 남아 있는데요. 그 내용인즉슨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후르시초프 시절에 미국의 코앞에 있는 쿠바에다가 미국을 겨냥해서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그걸 방관할 수 없어서 좌시할 수 없어서 쿠바 둘레 해상을 봉쇄하면서 그 핵미사일 건설 자재들이 쿠바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후르시초프는 또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양국가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존 F 케네디와 후르시초프 간에 수십 통의 서신 교환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타결이 됐냐면 미국이 쿠바를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쿠바에 설치하고 있었던 핵미사일 기지를 소련이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존 F 케네디가 판정승을 한 거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게 1962년 10월인데요. 하지만 그로부터 1년 1개월 후인 1963년 11월 22일 존 F 케네디가 암살이 됨으로써 46세에 돌아가시는 비극을 또 맞이하게 됐었습니다. 시간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현재 북서쪽 방향 1.5km 지점에 청와대 뒷산 북악산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해발 342m 고지 북악산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존 F 케네디의 아버지가 바로 로열 패밀리 케네디가를 이끌면서 사남 5녀의 자녀들 중에 아들 4명 중에서 최소한 1명은 대통령을 만들겠다라는 그 꿈을 꾸고 엄청난 경제력을 바탕으로
지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1960년 존 F 케네디가 35대 대통령에 당선되고 61년 1월 20일에 35대 대통령에 취임을 함으로써 그 아버지 조셉 패트릭 케네디의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존 F 케네디가 취임한 지 11개월 만에 아버지 조셉 패트릭 케네디는 뇌경색으로 반신불수가 되는 또 비극을 맞이하게 되고요. 또 1968년 6월 6일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된 세 번째 아들 로버트 케네디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엠베세더 호텔에서 암살이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고요. 또 이듬해인 1969년 7월 18일에는 미국 북동부 그 해안 지역에서 네 번째 아들인 에드워드 케네디가 여자 비서와 야간에 같이 승용차를 이제 운전하면서 이동하다가 여자 비서가 사망해버리는, 차가 바다에 빠져서 여자 비서가 사망을 해버리는 사고가 발생이 되는데요. 바로 구조 요청을 했으면은 살 수도 있었는데 여비서와의 스캔들이 드러나는 게 걱정돼서 10시간 이상 지체하다가 신고함으로써 결국 여비서를 구조를 못해서 여비서는 사망하고 자기만 살아났다라는 그 사건이 발생됩니다. 1969년 7월 18일인데요. 그것을 이른바 차파퀴딕 사건이라 합니다.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차파퀴딕 사건인데요. 네 번째 아들인 에드워드 케네디가 차파퀴딕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대통령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비극이 발생되고, 그로부터 딱 4개월 후인 1969년 11월 18일에는 아버지 조셉 패트릭 케네디도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인 존 F 케네디가 35대 대통령에 당선돼서 아버지 조셉 패트릭 케네디의 꿈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그 삼남인 로버트 케네디는 암살, 그 다음에 사남인 에드워드 케네디는 차파키딕 사건으로 인해서 대통령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비극이 연속되는 그러한 과정을 다 지켜본 상태에서 아버지가 1969년 11월 18일에 눈을 감았기 때문에 완전한 아버지의 꿈이 완전하게 실현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 존 F 케네디는 차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아들은 조셉 패트릭 케네디 2세입니다. 2세. 첫 번째 아들은 2차 세계대전 유럽 전선에 참전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인 존 F 케네디는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에 참전했다고 아까 소개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 아들인 조셉 패트릭 케네디 2세는 유럽 전선에 참전해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1944년 6월 6일에 있었고, 그로부터 2달 반 후인 8월 25일에 프랑스 파리가 독일 점령 4년 3개월의 세월을 마감하면서 파리가 수복이 됩니다. 연합군에 의해서. 그런데 파리가 수복이 되기 전 그보다 13일 앞선 1944년 8월 12일에 이른바 아프로디테 작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성공해서 프랑스 서부 해안은 연합군이 되찾았지만은 프랑스 파리는 아직 되찾지 못한 그 상황에서 독일군들이 프랑스 지역에 주둔하고 있으니까 영국에서 출격한 연합군의 폭격기가 독일이 점령하고 있었던 프랑스 상공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그러한 작전이 아프로디테 작전입니다. 폭격기에다가 폭탄을 가득 10톤 정도 되는 폭약을 폭격기에다 가득 싣고 영국에서 발진해서 프랑스 상공에서 투하를 하는 건데요. 그 투하되기 몇 분 전에 조종사는 낙하산을 타고 영불해협, 도보해협에서 낙하산으로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탈출한 다음에 폭격기가 자동 비행을 해가지고 프랑스 상공에 도달하면 그 폭격기와 폭약이 함께 이렇게 폭발을 하는, 그래서 프랑스를 점령하고 있었던 독일군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작전이 이른바 아프로디테 작전인데요. 그런데 첫째 아들 조셉 패트릭 케네디 2세는 거기에 참전했을 때 딱 정해진 복무 기간을 마치고 제대할 수도 있었는데도 연장 근무를 신청하면서 1944년 8월 13일 아프로디테 작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폭격기 조종사로 참전했는데요. 그 몇 분 전에 탈출해야 되는데 예정된 시각보다 그 폭탄이 먼저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먼저. 그래서 결국은 낙하산 탈출을 못한 상황에서 예정된 시간보다 먼저 폭발함으로써 결국은 그 10톤의 폭약과 함께 첫째 아들이 폭사, 즉 시신도 수습하지 못하고 산화해 버렸습니다. 여하튼 그게 너무나도 아픔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해서 이른바 케네디가의 저주라고 합니다. 자, 시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케네디가 저주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어떤 그 딸내미 중에 한 사람은 평생 정신병원에 수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딸내미 중에 한 사람의 전 사위가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입장에서는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가 과거의 조카 사위라는 뜻입니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